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4부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화요 천막회 순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 현안을 놓고 현격하게 다른 또 비슷한 면도 좀 있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는 순서죠.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청래 전 여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재판 속개가 됐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또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충돌을 했습니다. 김 씨 측에서는 지난해 남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CR도 안 먹힌다. 그러니까 로비를 아무리 해도 CR도 먹히지 않는다.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한 내용을 지적을 한 건데요. 남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CR도 먹히지 않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부터 이 얘기를 좀 한번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지금 김만배 씨 측과 남욱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언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뇌물과 관련된 이 범죄 사실에서 진술이 거의 유력한 유죄의 증거라고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경우에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진술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진술이 일단 일관돼야 되고요. 일관되고 진술 외에 그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데 일단은 일관성이 깨진 상태죠.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귀국할 당시 했던 얘기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던 CR도 안 먹힌다라고 했던 부분이 법정에서 번복이 된 거고 전체적으로 로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최근에 와서는 전부 다 직접 이재명 측 또 이재명 주변에 전달됐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진술의 일관성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지금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진술은 대부분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정진상이나 김용 또 소위 이재명 측에 전달했던 내용은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김만배 씨는 법정에서 그 진술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원 진술을 했던 사람이 부인을 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요. 진술의 일관성 때문에 신빙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지금 여러 가지 폭로란 이름으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측이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받았다거나 428억에 대한 뇌물을 약속받았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 부분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깨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남욱 변호사가 인터뷰를 한 것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한 거하고 얘기가 다르다. 이것도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까? 예, 그 신빙성 판단할 때는요. 꼭 이 검찰 수사 과정 내지는 법정 내에서의 어떤 절차 안에서의 일관성뿐만이 아니라 언론 인터뷰라든가 평소에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부인하는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 또 대장동과 관련된 로비가 전혀 CR도 안 먹혔다는 취지의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했고 이 부분을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빙성이 깨지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런 것이 단순하게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본인이 관여된 사건에서 회유나 본인의 어떤 범죄 정황 관련해서 유리하고 그런 좀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까지 정확적으로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곽상도 의원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 1년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가지 회유 내지는 형량에 대해서 일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남욱 변호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 CR도 안 먹힌다. 이 내용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이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 지금 신빙성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남욱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줄 알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되면 아마도 직접 법률적으로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던 모양인데 어쨌든 대통령 선거 결과로 안 되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어권 행사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 이제 대장동 일당 전체가 그러니까 진술에 있어서 이렇게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도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이재명 후보 대선 패배 이후에 자신들의 법률적 이익 그다음에 실질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빙성의 일부가 일관성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게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가 어떤 게 더 정합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고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 변호사가 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지분의 10%는 내 것으로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것으로 하자라고도 이제 했다고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게 이제 시점이 작년 9월경이에요. 그러니까 막 대장동 개발 비리가 터져가지고 실제로 많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민간 자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그 다음에 당시 이재명 전 시장과 대장동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개발 추진 과정에서 이재명 전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들이 배임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그다음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아니라 그분. 이재명 시장 측. 아니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측 지분이 있는 걸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검찰에서는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에 24.5%의 지분 그다음에 공용 비용 다 빼고 423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 김만배 씨가 10%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을 쪼개기 하고 은닉하고 은폐하기 위한 말하자면 책임 분단, 책임 전가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남욱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남욱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대로 이재명 대표 측의 법률적 책임 잘못까지 자기가 뒤집어 쓸 수는 없다 해서 자기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폭로의 일환으로 이 내용도 터져나온 걸로 양쪽 의도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10% 지분은 네 것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 남욱 변호사하고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회계사 이 주요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다 엇갈리는 핵심에는 뭐냐면 당초에 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이 확정되지 않고 비율로만 정해놨다가 이게 이제 수익이 확정돼서 이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 비용을 어떻게 누구 지불해서 공제할 건지를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21년 9월에 이르러서 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거죠. 이때 이제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 지분 관계에서 비용이나 이렇게 확정되지 못하는 금액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만배 씨가 남욱하고 이 비용 정산의 문제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런 류의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10% 얘기가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이익과 관련돼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남욱 변호사도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사후적으로 10%의 금액을 사후 계산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쪽으로 이제 접근시키고는 있지만 뭐 10%를 남욱 변호사의 지분을 하자고 했던 제안 자체가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을
쪼개기에서 은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만한 뭐 근거나 뭐 이런 증거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이번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남욱 변호사의 증언과 함께 김만배 씨가 어떤 식으로 증언할 것인가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시장 측에 별도로 자신이 뇌물을 보냈다 이런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김만배 씨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부터 뇌물이나 돈을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였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를 법정에서 오히려 반문하고 캐묻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남욱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네. 들면 아까 처음 언급했던 부분 아무리 뭐 찔러봐도 치아도 안 먹힌다. 예. 이 내용에 이번에 법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 진술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식적으로는 씨알도 안 먹힌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근데 최초에 귀국하기 전에 인터뷰에서는 분명히 얘기한 게 이재명 지사는 일명식도 잘 모르고 한 번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그렇게 추라이했는데도 씨알도 안 먹혔다면 이재명 지사 개인과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취지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이재명 지사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부분은 로비를 통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먹혔다는 얘기에 진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정에 와서 공식적으로 안 먹혔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다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본인도 얘기하면서 이 불확실하고 이게 혹시라도 위중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추측이니까 위험해서 하면서 얘기를 거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진술하는 내용에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김만배 씨가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자신의 증언과 배치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 검찰 수사가 특별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김만배 씨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오고 난 이후에 일부 정치 자금이 흘러간 부분이 거의 분명히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최초에 8억 4,700만 원 부분의 일정 부분도 네, 그렇고. 그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폭로든 뭐든 밝혀진 자금들이 있습니다. 정치 자금이든 무슨 뭐 떡값이든 예. 향응이든 뭐 최소 4억이 뭐 선거 자금으로 2014년에 들어갔다는 것도 있었고 예. 그 총 금액이 거의 40억 전후로 육박이 하는 금액인데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알아서 해먹은 거라면 손절하면 됩니다. 역대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 최측근이 부패한 범죄에 연루됐을 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라 들어가서 소명하라고 했지. 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나서 갖고 정치 공동체적인 형태, 경제 공동체적인 형태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까지 나서서 방탄하고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지금 검찰이 확보한 수준의 증거 수준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법정 공방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증거와 진술과 이런 부분을 맞춰서 증명해낼 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뭐 지금 관련된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재판 얘기는 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구속된 서훈 전 안보실장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구속 상태에서 조기현 변호사님 구속 기간 동안 검찰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수사를 하게 될까요? 그 소위 말하는 검찰이 지금 잡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월북몰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지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진술을 얻어내기 위한 수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겠죠. 네. 이제 그 부분을 더 넘어서 이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처럼 이게 이제 더 나아가는 수사는 남아 있는 게 지금 박지원 전 원장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입장문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다 검토하고 확인하고 지시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시라는 거는 이 수집된 군 첩보 등의 내용을 보고 월북이라고 판단하거나 추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고 그거를 국민께 소상하게 밝히고 공개하라고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서훈 전 실장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음. 검찰은 이게 어느 한편의 어떤 증거나 이 첩보만을 가지고 월북 몰이를 했다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건데요. 뭐 여전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월북 몰이라고 볼 만한 사실관계는 뭐 그 첩보라든가 이런 데 내용으로 당시 야당에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도 월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수사가 이게 이 그 객관성인 합리성을 얻으려면 월북이 아닐 수 있다는 명확한 다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판단의 영역이 여전히 두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르다는 지금 입장을 검찰이 확정해 놓고 갈 수 있는 수사냐. 지금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 어쨌든 뭐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구속 상태고 영장 심사에서 이 부분도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계속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느 방향까지 가느냐 하는 게 이제 또 관심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지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윤 대통령이 이 수사를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뉘앙스 같아요. 조 원장님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있을 때는 그렇게 했나 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자신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의 그 핵심들 청와대 안보실장 무슨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고 그다음에 국정원장은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 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시간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더 얘기를 더 못 듣겠네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수사가 진전이 된 상황이 나올 테니까 또 그때 가서 또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